네, 안녕하세요. 단독자 TV의 단독자입니다. 네, 2020년이 된 지 어느덧 5일이나 지났는데, 제가 원래 1월 1일 날, 새해 기념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촬영하지 못한 점 정말 너무나 아쉽고, 또 이렇게 좀 늦었지만, 이렇게 늦게나마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에도 유익함 아니면 승부하지 않는 제 영상 보시면서 뭐 하나라도 얻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이번에 영상을 킨 목적은 그 대륙 철학자들 위주로 제가 이제 그 철학적 용어들이나 개념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께 예전처럼 작년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랑 이번 연도랑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좀 고대나 중세 그리고 근세 이렇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되게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좀 옛날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했죠. 개념들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제가 영상을 찍는 거는 어, 그래도 비교적인 그 시기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현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그 시기의 철학적 개념들과 철학자들의 용어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 많죠. 뭐 베르그송도 있고 조르주 바타유, 뭐 벤야민 그리고 이렇게 좀 이름들은 좀 많이 낯설 수도 있는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상당히 좋아하는 이러한 프랑스 독일의 대륙 철학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딱히 평소에 관심 안 가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과장해서 말하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런 베르그송 같은 철학자를 머리털 나고부터 죽어서 묘에 안치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듣지도 그리고 글로 써 있는 걸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해서. 그 정도로 아주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마이너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이너한 것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베르그송이 어떤 사람이냐? 베르그송은 프랑스 철학자인데 이제 파리에서 태어났고 국립사법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이 국립사법고등학교라는 곳이 뭔가 좀 낯이 익지 않나요? 그죠?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프랑스 실존주의자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가 바로 이 사범학교를 나왔죠. 네, 이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 베르그송 역시 이 학교를 나온 겁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 엘리트들이 되게 많이 과다 배출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학교에서. 졸업생들 중에서. 그 계보가 쭉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도 그런지는 솔직히 뭐 다녀보질 않아서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그 파리사범 고등학교 출신의 많은 그러한 철학자들이, 출연을 합니다. 졸업생들 중에서. 베르그송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나서 교수 자격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고 30살 때 이제 시간과 자유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는 그 국제연맹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 국제연맹이라는 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전쟁 수습 이런 것들 이제 뭐 어떻게 해결할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이마르 공화국이 선포가 되죠. 그리고 전쟁 배상금을 물고 내가 뭐 히스토리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거기에 위원으로 임명되고 정치인으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베르그송이. 그리고 이제 1927년 같은 경우에는 문학상을 수상을 해요. 노벨 문학상. 그러다가 이제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군이 점령한 파리, 프랑스 파리에 그 자기 뭐라 그러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하여튼 자기가 태어난 파리에서 살아서 파리에서 죽는 거죠. 그쵸? 이 용어가 있었는데 자기가 왔던 곳에서
태어난 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는다라는 것.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머릿속에 사자성어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한마디로 앙리 베르그송은 파리 인간이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베르그송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베르그송이 주장했던 그의 고유 개념들을 말씀드려야죠. 먼저 이마주입니다. 왜 안 나와?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영상을 또 이렇게 오랜만에 찍으니까 그 사이에 보드마카가 말라 비틀어졌나봐요. 예. 뭐 그렇게 뭐 오랜만에 온 것도 아닌데 예. 솔직하게 말해서 한 몇 주 안 됐어요. 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네, 어쨌든 그 이마주는 뭐냐면은 베르그송이 문헌 물질과 기억에서 이제 주장한 개념인데 이게 뭐냐? 베르그송이 한 말입니다. 관념주의자가 표상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성능이 뛰어나다. 여기서 관념주의자라는 것은 어떠한 이러한 대상 아니면 이러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파악하는 것들 아니면은 우리 머릿속에 어떠한 개념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과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딱 던졌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 떠오르는 그 사과에 대한 그런 관념이라는 게 있죠. 그걸 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근데 이러한 표상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성능이 뛰어나다. 좀 더 고차원적이라는 거죠. 이마주가. 근데 우리가 실제주의자들이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좀 덜 떨어진 존재, 뒤떨어진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주의자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뭐 이렇게 유물론자라고 보긴 좀 그렇고 이런 어떤 존재하는 현실에 진짜 존재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러한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약간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실제주의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사물이라고 여기는 것보다는 좀 뒤떨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 말로만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 건 베르그송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마주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면 데카르트를 뺄 수 없습니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과 물질은 명확하게 나뉘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유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물심이원론이라고 불렀죠. 물심이원론. 한마디로 뭐 인간으로 보면 몸, 마음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이제 전혀 별개라고 본 거예요. 하나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예, 이런 물심 이원론을 주장을 했는데 베르그송은 이거는 아니야. 물심 이원론 이런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은 맛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뭐 치킨. 그쵸? 치킨 유명하죠. 뭐 유명하다고 표현하기도 좀 웃기네. 치킨 맛있는 걸로 유명하죠. 그죠? 맛있어서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치킨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진짜 극소수가 아닌 이상 이 치킨을 봤을 때 우리는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치킨을 보고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러한 물질과 마음 여기서 말하는 데카르트의 몸과 마음 여기서 몸이라고 해도 되고 대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몸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고 대상이라는 것은 사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대상과 그거에 대한 마음은 감정과 기억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 표시해서 예, 이게 중요해요. 베르그송의 입장입니다. 베르그송의 입장.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말하는 물심 이원론 같은 건 말이 안 되고 치킨을 보면 우리가 맛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재상은 이러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 감정이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과 물질은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보는 즉시 맛있겠다를 연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르그송 입장에서. 근데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이게 보이든 말든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킨은 우리가 이 치킨에 대한 감정과 기억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예, 동시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세상을 파악을 한 거예요. 앙리 베르그송은.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재상과 그것에 대한 나의 감정 기억들은 이마주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세계 뭐냐? 타인, 나의 이마주. 세계는 타인과 나의 이마주의 결합이다라는 거예요. 베르그송이 봤을 때 세계관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이러한 이마주만으로 되어 있고 세계는 간단한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이마주의 총체다. 라이프니츠 얘기 예전에 드렸었죠. 작년에. 뭐였죠? 라이프니츠 얘기는? 세계란 모나드죠. 그렇죠? 모나드의 총체. 베르그송에게는 이마주의 총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과 정신 같은 단순한 데카르트적 이원론으로 세상을 파악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앙리 베르그송의 중요한 이마주라는 개념입니다. 이 더러운 화이트보드도 깔깔이처럼 컨셉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지옥에 산다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지옥에 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게으름입니다. 이게 바로. 네, 어쨌든 다음엔 순수지속인데 순수지속은 아까 말씀드렸죠. 베르그송이 박사 학위를 통과하게 된 그 논문 시간과 자유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질적인 변화 이외의 것이 아니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어떤 이런 연관성 같은 것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순수지속이. 그럼 순수지속이 뭔데? 순수지속은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간과 유사한 겁니다. 뭐냐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을 파악할 때는 이렇게 파악을 하죠. 시계라고 칩시다. 이게 시계예요. 그럼 이 시계 바늘이 있죠. 시계 바늘의 이동을 보고 우리는 시간을 파악합니다. 아, 지금 이제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면은 2시네. 뭐 14시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죠. 시계를 보고. 이 바늘의 이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시간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그림은 아주 형편없는 것 같아요. 모래시계라고 칩시다. 네, 그렇게 안 생겼더라도 그냥 대충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모래시계에서 이 모래가 떨어지는 만큼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양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이렇게 전자시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14시에서 14시 01로 변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수치의 변화를 통해서 또 시간이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 바늘의 이동. 두 번째, 양의 변화. 세 번째, 수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파악해요. 네. 근데 베르그송은
이게 이제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시간이 아니라 공간상의 이동이나 양, 수치의 변화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고 공간상의 이동, 양의 변화, 수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파격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 보인다, 먹고 싶다, 달콤하다. 그리고 달콤해서 아이스크림이 그립다, 행복하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는 끊임없이 어떠한 감정이나 기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은 바로 질적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단독자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 이건 이렇다. 아닌데? 아, 졸리네. 아니야, 졸립기보다는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아니야, 배가 고픈데? 뭘 먹자니 조금 너무 시간이 늦었고. 그렇다고 그냥 자자니 좀 그렇고. 그럼 뭐 할까? 밖에 나갈까? 사올까? 사오지 말자. 아니야, 그렇다고 또 안 나가자니 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감정이나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이 의식의 흐름을 타고 쫙 흘러가. 우리는, 그죠? 이러한 것들을 바로 질적 변화라고 본 거예요. 베르그송은 이러한 게 바로 시간의 본질이고 순수 지속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지만 시간과 유사한 것. 시간 본질이라고 표현하죠. 완벽하게 하면. 시간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수치 변화, 양의 변화, 이동이 아닌 순수 지속. 우리의 감정과 이러한 기억이 의식의 흐름을 타고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스크림이 있네. 맛있을 것 같다. 먹고 싶다. 근데 살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먹자. 너무 차갑다, 이거. 나 이빨이 좀 안 좋은데. 아니야, 그래도 먹으면 맛있을 거야. 맛있네. 아니야, 근데 먹다 보니까 좀 끝맛이 이상한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흐름이 흘러가죠. 예를 잘 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순수한 지속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시간과 의식 속에 그거에 대한 감정과 기억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처럼 우리가 관찰할 수도 없고 외부에서 볼 수도 없어요. 세계의 모습이라는 건 한마디로 수나 양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수나 양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 본질은. 그래서 순수 지속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생각해낸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앙리 베르그송의 두 번째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순수 지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뭐 했던 말을 반복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라이브로 그냥 녹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영상 지금까지 보셨던 분들은 약간 눈치채셨기도 하겠지만 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라이브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라이브로 한다는 게 뭐 자부심 느낄 정도의 뭐 그런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쉬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개념인데 엘랑비탈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이상하게 썼네. 다시 쓰겠습니다. 앞에를. 뭐 이름이 왜 이러냐 이러면은 프랑스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자세한 거는 뭐 베르그송이 알겠죠. 자기가 지은 개념이니까. 저는 이 개념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제 역할을 전부 다 하고도 남은 겁니다. 이거는 바로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라는 책에서 나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념입니다. 베르그송 개념들 중에서. 베르그송이 주장한 개념들 중에서 최애, 가장 좋아하는 개념, 엘랑비탈. 여러분들도 엘랑비탈만큼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담아가세요.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은 발사된 포탄이 뛰어서가 아니네요. 포탄이 튀어서 파편이 되고 그 튄 파편이 다시 또 포탄이 되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식으로 진화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로만 들으면 또
이마주나 순수지속처럼 또 이것도 무슨 소리냐 하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있는 거고 이것도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찰스 다윈 아시죠? 다윈이 뭘 주장했죠? 네,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인류 지성의 3대 혁명 중에 두 번째죠. 네, 여담이지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코페르쿠니쿠스의 지동설이죠. 지동설. 이전에는 포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이제 주장이 됐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주장을 했고 그게 인류 지성의 첫 번째 혁명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중세에서는 이제 신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두 번째 혁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세 번째 혁명이 뭘까요? 네. 과연 이걸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성중심 사고에서 벗어난 무의식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이 무의식의 혁명으로서 인간이 이성중심주의로 지내왔던 그 오랜 철학의 역사를 깨고 충격적으로 무의식이나 이러한 성적 욕구 같은 것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어떻게 보면은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세 번째 혁명,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다시 돌아가면 이 다윈의 진화론 유명하죠. 여기에 따르면 뭐라 그러죠? 그쵸? 환경에 적합한 개체는 살아남고 적합하지 않은 개체는 도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다윈의 그 자연 선택을 얘기하는 거죠. 네, 뭐 간혹 적자 생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자 생존은 다윈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허버트 스펜서라는 진화생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네, 어쨌든 다윈은 그 진화가 어떠한 형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밝힌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개체가 도태되는데 베르그송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흥미롭죠. 이러한 식의 다윈식 자연도태로는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기린이 있습니다. 기린이 있는데 목이 짧은 기린이 있는데 목이 긴 기린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변종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 동네는 나무들이 다 큰 나무들이야. 길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목이 짧은 기린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자기의 유전자를 남길 수가 없어요. 목이 긴 기린만이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아서 결국 남는 것은 다 목이 긴 기린이다. 오늘날의 기린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윈의 진화론이죠. 베르그송의 진화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린에게 있어서 더 잘 살고 싶다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 기린이 있으면은 기린 잘 살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잘 살고 싶다라는 개념을 인간적인 의미에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기린의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기린이 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더 맛있는 풀을 뜯어먹고 더 편하게 잠자고 포식자들로부터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게 바로 기린의 관점에서 잘 살고 싶은 거죠. 그죠? 이러한 잘 살고 싶다라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물들이나 사람에게나. 이러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한 생물들에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생의 약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생의 약동. 생의 약동이 뭐냐? 이러한 물질이나 환경의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린이 내적인 이러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뭔가 잘 살고 싶고 이러한 어떠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환경의 저항을 받아요. 이렇게 막 환경의 저항을 받다 보면 에너지가 폭발하는 거예요. 나의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그래서 기린 입장에서 이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창조적 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예측 불가능한 형질의 새로운 종족,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거예요. 기린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창조적 진화.
기린,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린을 예로 들었어요. 기린, 잘 살고 싶다. 뭔가 이 환경에 잘 어울리게, 이 상황에 걸맞게 살고 싶다. 라는 이러한 어떠한 그 기린 내부에 있어서 이제 본능적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예,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이러한 메커니즘. 예를 들면, 비둘기가 어떠한, 물질이 나한테 날라올 때 재빠르게 날갯짓해서 기가 막히게 피해가죠. 예, 우리 길거리 비둘기 같은 애들 보면은 이제 도시 비둘기들 보면은 차량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치일 것 같으면 재빨리 날아가. 기가 막히게 피하죠. 예, 교통사고를. 그런 것처럼 그러한 에너지들이 있는 거예요. 내부에. 그러다가 갑자기 이러한 환경의 저항에 영향을 받다 보면 이 어느 시점에서 생의 약동, 이 창조적 진화가 일어나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 적응하는. 예. 그 이전에 그 종의 이전 세대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게 진화다. 외부에 맞춰서 진화하는 게 아니라 다윈은 외부에 맞춰서 인간이나 이러한 어떤 생명체들이 맞춰 나가는 게 진화라고 했다면 베르그송은 생명의 내면의 에너지 이것이 폭발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때, 예, 지금까지 이제 이 기린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기린 방식으로는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싶을 때 그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생명의 약동, 도약이 일어나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신종이 나타난다. 예. 그렇게 베르그송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창조적인 진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내가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때 현실화되는 거. 엘랑비탈. 그래서 원시부터 존재하는 이러한 에너지, 생명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는 이러한 창조적 진화인 엘랑비탈을 반복하다가 지금에 이르는 거죠. 예, 베르그송 입장에서는. 결국 이러한 것들을 바로 베르그송이 주장을 했는데 다윈의 진화론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뒤엎었다라고 하긴 그렇고, 전혀 다른 관점의 진화론이 알파라면 이 앙리베르그송은 알파 다시라고 해야 되나? 알파 다시? 감마라고 해야 되나? 예, 하여튼 붙이기가 어렵네요. 네, 되게 독특한 개념인데 저는 이 엘랑비탈이란 개념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네, 그의 그 베르그송만의 독특한 그 사유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또 제가 한 몇 주 만에 또 다시 촬영을 해가지고 아마 크리스마스 이후로는 처음 영상을 올리는 걸 거예요. 어버버거린 부분도 있고 또 목소리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라이브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또 제가 원래 촬영하던 그 패턴을 또 촬영하다 보면 다시 그 패턴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네, 또 다시 촬영하다 보면 감을 되찾겠죠. 예. 네, 이렇게 지금 베르그송 프랑스 철학자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개념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